정약용은 형제를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이는 부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며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고. 부모는 먼저 떠나고 자식은 나중에 오지만 형제는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나 거의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형이나 누나 혹은 동생과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잤던 밤. 한 그릇에 라면을 둘이서 나눠 먹으며 서로 면발 한 가닥이라도 더 건지려고 젓가락 싸움을 했던 저녁. 그때는 계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먹었는지, 누가 더 가졌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눌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자랍니다. 자라면서 각자의 삶이 생기고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각자의 사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던 사이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누가 낼 것인가? 명절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모님이 남기신 집은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형제 사이에 놓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표정을 해도 다르게 읽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형제니까 대충 나누면 된다고. 피를 나눈 사이인데 돈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고. 그러나 그 대충이라는 말이 실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대충이란 것은 기준이 없다는 뜻이고 기준이 없으면 각자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충과 내가 생각하는 대충이 다를 때 그 차이만큼의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 서운함은 말하기엔 너무 작고 삼키기엔 너무 날카롭습니다. 정약용에게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제 중 막내였고 형들과 우애가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약용 가문에 닥친 시련, 정치적 탄압과 유배의 시간들은 형제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금을 남겼습니다. 한 형은 유배 중에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형제 사이가 무너지는 것은 큰 배신 때문이 아니라 작은 셈법이 쌓여서라는 것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매주 함께 식사하던 형제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산 문제로 1년 넘게 연락을 끊은 경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서로를 미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로의 다른 얼굴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함을 주장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이라는 단어가 형제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정하게 나누자. 이 말은 듣기에 참 합리적입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똑같이 나누자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형제 사이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괜찮은 사이에서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그 감정이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공정의 기준이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더 많은 책임을 져왔다. 그러니 그만큼 더 받는 것이 공정하다. 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는 시대는 지났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정이 서로 충돌할 때 남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배신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저쪽은 왜 저러느냐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 협상 상대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날카로운 관찰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배 시절 경험한 것 중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준 것은 크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작게 기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제 사이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부모님 병원에 갔던 횟수는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형이 병원비를 보냈던 횟수는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명절에 요리했던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데 동생이 보내온 선물의 가치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형제 사이의 대화는 금세 각자의 공로를 나열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얼마를 썼는데, 내가 몇 번을 갔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 말들이 오가는 순간 형제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기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공정을 향해 가는 줄 알았는데 실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가 살던 작은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해야 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3년간 모셨으니 집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동생은 대답했습니다. 형이 모신 건 고마운데 법적으로는 반반 아니냐. 두 사람 모두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서로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3년간 고생한 걸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동생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신 건 결국 집을 차지하려는 것이었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은 공정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공정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서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형의 공정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동생의 공정 뒤에는 차별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을 말하고 있었지만 진짜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셈을 맞추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을 잃기 쉽다고. 숫자는 정확할수록 좋지만 사람 사이에는 정확함보다 넉넉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그 넉넉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공정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문제가 터지는 가장 흔한 지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부양입니다. 누가 부모를 곁에서 돌볼 것인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동안 조용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곁에서 부모를 돌보는 형제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매일 부모의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밤에는 전화를 받으며 잠을 설칩니다. 자기 가정의 시간을 빼서 부모에게 쏟습니다. 그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형제가 매달 보내오는 돈 몇십만 원은 숫자로 찍힙니다. 돌보는 형제는 생각합니다. 돈 보내는 것은 쉽지. 진짜 힘든 건 매일 곁에 있는 거야. 그 속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반대편의 선 형제의 마음도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돈을 보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곁에서 돌보는 형제가 당신은 돈만 보내면 되니 편하지 않은 투로 말하면 그 순간 죄책감은 분노로 바뀝니다. 나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내 사정도 생각해달라는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비교는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족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달려갈 수 없었고 아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형제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편지 속에서 종종 이런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나 동시에 유배지에서의 고통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쪽의 고통과 곁에 있는 쪽의 고통은 종류가 다를 뿐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양을 둘러싼 형제 갈등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 고통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이 갈등을 키우는 진짜 원인입니다. 곁에서 돌보는 형제는 자기 시간과 감정의 소모를 인정받고 싶고 멀리서 지원하는 형제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정.
그런데 서로에게 인정을 주는 대신 각자의 기여를 주장하느라 정작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한 장면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딸은 같은 동네에 살며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매달 부양비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큰딸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동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나, 내가 돈 안 보낸 달이 있었어. 두 사람 다 옳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상처받았습니다. 큰딸은 돈으로 때우려 한다고 느꼈고 아들은 자기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부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형제가 서로에게 내미는 것은 계산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서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약용이 그토록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지사지.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미묘한 질투,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 부모의 사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 이 모든 것이 평소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유산이라는 거울이 형제 앞에 놓이는 순간 그 묻혀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유산 문제가 형제를 갈라놓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아니 돈이 거의 없어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낡은 집 한 채, 오래된 논 한 떼기, 심지어 부모의 오래된 물건 하나를 두고도 형제는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산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산은 부모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분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받았느냐는 질문 뒤에는 언제나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 형제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유치하게 들릴까봐 또는 그 답이 두려워서.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질문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집을 남긴 것은 형을 더 믿었기 때문일까? 어머니가 막내에게 통장을 건넨 것은 막내를 더 걱정했기 때문일까? 이 해석이 시작되면 유산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정약용은 가족 안의 차별에 대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넷째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형들의 그늘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당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차등을 두지 말라고. 한쪽에만 기울면 다른 쪽이 상처받는다고. 정약용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런 상처를 겪었거나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산 앞에 선 형제들이 진짜로 다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았는가? 형제보다 덜 사랑받은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산의 숫자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집을 더 받았다고 더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덜 받았다고 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하고 표현의 방식도 아이마다 달랐을 뿐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남매가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적금을, 막내 아들에게 자기가 살던 오래된 집을 남겼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큰아들의 아파트가 가장 가치가 높았습니다. 둘째 딸은 불만을 삼켰지만 막내 아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하다고. 큰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제일 오래 돌봤으니까 이게 맞다고.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한참 뒤에 둘째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아파트가 부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서운했다고.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딸이 원한 것은 더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도 한마디 건네주었더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유산이라는 거울은 잔인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형제들은 자기도 몰랐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돈의 언어로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말할수록 더 어긋나게 됩니다. 유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입니다. 그것을 먼저 꺼내놓지 않으면 어떤 분배도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문제가 터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폭발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 분배가 잘못되어서, 부양비 분담이 불균형해서, 경조사비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화약이 있습니다. 돈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돈이 이미 쌓여있던 화약에 불씨를 던진 것입니다. 그 화약은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은 감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습니다. 형이니까 양보해야 했던 순간들, 막내니까 무시당했던 순간들, 부모가 한 형제에게만 유독 기대를 걸었던 기억, 시험 성적을 비교당했던 기억, 형은 공부를 잘하니 좋겠다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동생의 가슴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부모도 형도 모릅니다. 동생은 성격이 좋으니 괜찮을 거라는 말이 동생에게는 너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상처들은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아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빚의 이자처럼 말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용히 불어납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제때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학문에 몰두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을 오래 묵히면 그것이 병이 된다고.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에 묵은 것은 꺼내놓지 않으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이자가 붙습니다. 10살 때 형이 내 장난감을 부쉈을 때 느꼈던 억울함은 30이 되면 형은 늘 자기 것만 챙긴다는 확신으로 자랍니다. 20살 때 동생이 부모의 용돈을 더 받았던 기억은 40이 되면 동생은 항상 형에게 기대어 산다는 판단으로 굳어집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연결인데 감정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기억을 편집합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는 선명하게 남기고 자기가 준 상처는 흐릿하게 지웁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터졌을 때 형제 사이에서 오가는 말에는 현재의 돈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눌러 담았던 감정의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너는 항상 그랬어. 너만 그런 식이야. 이 말은 지금의 돈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나눠졌는데 감정은 나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20년 가까이 연락을 뜸하게 지내던 두 형제가 아버지의 장례 이후 유산 문제로 만났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한 자리였습니다. 서류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학비 더 받아간 거 알고 있다. 동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왜 지금 꺼내느냐고. 그러나 형에게 그 기억은 20년 동안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학비 몇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더 신경 썼다는 느낌, 그 느낌이 20년 동안 이자가 붙어 지금 이 자리에서 터진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돈 아래 눌려있던 감정이 뜨거운 것입니다. 형제 사이를 지키고 싶다면 돈을 나누기 전에 감정부터 꺼내놓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서운했던 것, 인정받고 싶었던 것, 사랑받고 싶었던 것, 그것을 먼저 나누는 형제가 돈도 평화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정밀한 계산을 시도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이런 단위까지 나누고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공정함을 숫자로 증명하면 갈등이 풀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산이 정밀해질수록 관계는 더 차가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은 거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고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거래에서는 신뢰를 만듭니다. 그러나 형제 사이에 이 거래의 언어를 가져오면 관계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형제 관계는 정확한 교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형이 동생을 업어준 것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고, 동생이 형의 숙제를 도운 것도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 없이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형제 사이의 가장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그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계산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배 시절 마을 사람들과 지내면서 베푸는 사람과 따지는 사람의 차이를 관찰했습니다. 따지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이 그 곁에 모였습니다. 정약용은 이 관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은 정확한 분배가 아니라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그렇다면 계산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계산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더 받아야 공정한가가 아니라 형이 왜 저렇게 느끼는지, 동생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대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협상에서 이해로, 공방에서 대화로.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무조건 양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내 몫을 모두 내려놓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형태의 서운함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마음. 이것은 결국 또 다른 계산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지 않는 것. 나는 서운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 때문에 내가 서운했다 라고 말하면 방어가 시작됩니다. 둘째, 상대의 반응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해를 건넸다고 해서 상대가 곧바로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보다 내 마음의 정리를 먼저 하는 것.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서 편안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는 것.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할 때 가장 힘들고 자기를 다스릴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형제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것은 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려는 용기입니다. 갈등을 겪은 형제가 다시 가까워지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특히 돈이 끼어든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이 생각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산 분쟁 이후 평생 연락을 끊고 사는 형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이어지는 형제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그의 나이 57이었습니다. 18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형의 죽음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형. 그 후에는 정약용의 남은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형과 나눈 마지막 편지를 오래도록 간직했습니다. 거기에는 학문적인 이야기와 함께 서로를 걱정하는 소박한 안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진짜로 남는 것은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라고. 관계의 회복은 극적인 화해의 장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은 아주 사소한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추석 전날 보내는 짧은 문자 한 통. 형 건강은 괜찮아. 이 한 줄이 석 달간의 침묵보다 무겁습니다. 아이의 졸업식 사진을 보내며 우리 조카 많이 컸다 하는 한마디. 이런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쌓일 때 얼어붙었던 관계가 아주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3년간 연락을 끊었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할 수 없었고, 동생은 서운함 때문에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의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형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동생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형을 보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왔어. 형이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식은 뒤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뜨거웠던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었다는 사실. 아무리 크게 싸워도 명절이 오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사람. 그 그리움을 인정하는 것이 화해의 시작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다시 따뜻해지는 순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가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그래도 너는 내 형제라는 마음을 다시 꺼내드는 순간입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나 동생과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잤던 밤이 있었다고. 한 그릇의 라면을 젓가락으로 서로 건지며 웃었던 저녁이 있었다고. 그때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나눌 것이 많지 않았고 나눌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정약용이 생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곁에는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500권에 이르는 저술, 학자로서의 명성, 제자들의 존경. 그러나 정약용이 가장 자주 돌아본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 꺼내 읽었던 것은 형 정약전과 주고받았던 편지였습니다. 학문의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형에게 보낸 안부와 형에게서 받은 걱정, 그 소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흑산도에서 세상을 떠난 형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정약용의 모든 업적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결국 사람뿐이라고.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집은 팔면 남의 것이 됩니다. 유산은 나누는 순간 흩어집니다. 그런데 형제와 함께 보낸 시간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선명해집니다. 같이 맞았던 비, 같이 울었던 밤, 같이 웃었던 아침. 그 기억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하게 틀어진 형제 사이에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제와 마지막으로 진심을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돈이나 안부가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형제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서운했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 말을 미루고 있다면 왜 미루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형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 것은 유배라는 물리적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장벽이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됩니다. 짧은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형,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동생아,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수년간 얼어붙은 관계의 작은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음은 한순간에 녹지 않지만 균열이 생기면 언젠가는 녹습니다. 형제 사이에 돈이 끼어들 때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추억이 핏바래고 혈육이라는 말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들 사이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시간을 살았다는 사실. 그것만은 어떤 계산서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은 피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지나간 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피도 돈도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 그것이 형제를 형제로 만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정약용이 형의 편지를 펼칠 때마다 떠올렸을 것은 학문의 가르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약용아 하고 자기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 남는 것은 결국 사람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형제는 돈 앞에서도 서로를 잃지 않습니다.